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그치며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재계에서 아마존 18,000명 등 정리해고 칼바람이 확산해 실업수당 청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000명 감소한 20만 5천 명으로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으며 거침없이 치솟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확실히 지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w, 2 years in, it's clearer than ever that my economic plan is actually working.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5% 상승에 그쳤습니다. 6.5% 상승은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2월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증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금리 인상폭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통위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0.25%포인트 인상할지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데다 미국의 긴축 기조 속에 환율 방어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초유의 가계비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8달에 걸친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 관련 수사의 중심에 선 만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8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 정부의 송환 거부 소송도 제기해 귀국을 최대한 미룰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체포 이틀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지 이민법 관련 재판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00바트, 우리 돈 11만여 원을 내고 곧바로 국내로 돌아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이 이번 주 입국해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정식 송환 절차 대신 자진 귀국 방식을 택해 조기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검찰 요청에 따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며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측은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했고 여권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 귀국행 비행편에 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대표적인데 검찰은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걸로 미뤄 쌍방울이 발행한 전원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지급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 3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며 포착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을 꿰고 있는 실소유주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를 눈에 둔 가운데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공청회에 출석해 눈물과 함께 참사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유족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은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서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구급차의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지 74일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특수본은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론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 다시 말해 정부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분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2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론이 공개 토론회에서 소개된 정부 측 발표 내용이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안은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해법 중에서 좀 더 유력해 보이는 것을 법적 검토에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유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 측과 계속 강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문제해법의 골자를 공개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련 언급을 삼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핵 개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대화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잇따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일본 하야시 외무상 주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 긴장을 높이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복귀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onus is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매번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격탄을 날리며 사무총장의 지적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China and Russia repeatedly stopped the Security Council from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in 2022.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도 한미 당국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외교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와 대담에 나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probably some frustration because many of the strategies that we have tried with respect to reaching ou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venues for engagement have generally been ignored. 특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 도움도 요청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경제 발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미국 정책에 배치되는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과 함께 모색할 것은 확장 억제 능력의 향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간편 결제 시스템이 1시간가량 서비스 통신 장애를 겪어 이용자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수분 내로 복구될 거라는 공지와 달리 서비스 장애는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네이버 페이의 주문과 결제가 막히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하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피싱 사이트에 속은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혹시 뭐 피싱 사이트에 제가 걸린 건지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데이터 서버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페이 통신 장애는 이번 달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네이버가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같은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밤사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카카오페이 증권 앱이 30분 정도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바로 복구 작업에 돌입해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여야 선거비 보전을 받고도 보조금이 3천억.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련 국고보조금을 좀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 비용으로 3,432억 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로 보자면 선거 비용의 93.8%를 되돌려 받은 겁니다. 네, 뭐 대부분을 보전받은 건데 결국에는 이 양당 정치가 좀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선거 전 불법 정치 자금을 없앤다는 취지로 각 당에는 의석수 또 직전 총선 득표율 등을 토대로 선거 보조금까지 주어집니다. 이 돈도 12년 동안 두 당이 합쳐 3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선거 전에 쓰라고 국고로 돈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쓴 돈을 보전해 주는 셈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 수령은 두 정당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는데요. 국민의힘은 495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민주당은 52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늘었고 두 당은 이 기간에 모두 서울 여의도의 당사 건물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21년 이러한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입법 권한을 쥔 국회는 별다른 개선 의지 없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이 양당 정치를 더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 분명한 좀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역시 또 사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겨레의 사과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 관련 사과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사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한국일보인데요. 뉴스룸국 간부가 2020년부터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간부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면에 사과문을 싣고 있었는데요. 한 간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사표를 냈고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언론사 모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언론사 로비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동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죠. 자, 두 가지 소식인데요. 먼저 동아일보에서는 전국의 구내식당이 줄 폐업한다. 또 한국일보에서는 김영란 세트가 사라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위쪽 동아일보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가깝고 맛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편히 찾는 구내식당이 고물가로 인한 영업난에 빠져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9년 2만 1,000여 곳이던 전국 구내식당 수가 작년에는 18,000여 곳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6% 정도 준 거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마진이 평균 7, 8%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5, 6% 정도로 낮아졌고요. 좀 규모가 작은 곳들은 마진이 1, 2%밖에 되지 않는 곳들도 있다는 현장 목소리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학식이라고 부르죠. 대학교 내 학생 식당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그럼 김영란 세트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고급 식당에는 29,000원짜리 이른바 영란 세트가 마련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취재진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영란 세트를 팔던 식당 17곳을 둘러봤더니 절반 정도인 8곳에서 해당 메뉴를 없앴거나 가격을 높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회에서는 이에 맞춰서 1인당 5만 원까지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긴 하지만 신중론이 나오면서 계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제정된 때와 또 지금의 물가가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우리가 대학에서 사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제 내세운 그런 제도이긴 한데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21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95.3%는 10대와 20대 이하에게 주어졌는데 남은 4.7%, 한 280억 원 정도가 30대부터 70대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자녀 중 소득상위 20%에 해당하지 않고 또 미혼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예산의 이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공부를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거라면 재교육 장학금이나 만학도 장학금 등 구분을 둬서 지원을 하면 되지 다자녀 장학금을 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위해 대학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빈틈을 활용해서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었습니다. 네, 뭐 신입생 등록이 이제 대학 평가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은행 얘기인데요. 요즘에 사실 은행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관련 기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불편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후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단축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문을 닫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불만을 은행권도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금융노조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정까지 나서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이자 장사로 번 돈을 서비스 개선보다 성과급이나 퇴직금으로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사실 뭐 여러 측면에서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은행들이 분명히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처절한 방탄쇼라면서 범죄 피의자와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 우른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나머지 제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상황 등을 보고 필요한 경우 말하겠다며 현재는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면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서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표를 정식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의를 수리하든 반려하든 조속히 거취를 정리해달라는 나 전 의원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자꾸 갈등과 충돌로 비추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 전 의원은 다시 외부 접촉을 피하며 잠행에 들어갔는데 가까운 여권 관계자들과는 만나 당대표 도전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행보를 고심하는 건데 일각에선 나 전 의원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적당한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출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기싸움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 룰을 옹호하며 김 의원이 한국 축구 감독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없다고 하자 안 의원이 어떻게 우리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며 되받아치고 다시 김 의원이 응수하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의 당원들이 그 소중함과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수도권 대표론에는 수도권 출신의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총선에서 참패했다면서 궤변이자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원에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이래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고. 저는 그 진리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안 의원 측은 이른바 김장연대로 장제원 의원과 뭉친 김 의원이 바지 사장이 될 거라며 비난했고 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밀려 답답할 것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의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은 가운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직에 대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정부와 협의 없이 정책을 말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직서를 받은 게 아닌 만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반려나 수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북한에서 피살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십 건의 첩보와 보고서들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이 씨 피격 다음 날 소집된 안보관계 장관회의 직후 각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과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6.5% 상승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오른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방향하고 속도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는 이제 방향 자체는 바른 방향, 흔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중립적인 수준인 한 2%대까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아까 지난달이 아니라 1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1%였고요. 지난달께 오늘 나온 것인데 결국 어젯밤에 나온 것인데 6.5%로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이제 이번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기름 가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휘발유 가격 같은 것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12월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흔히 말하는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예측보다 빠르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준이 6.5%였고 그것보다 초과되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 결국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기대보다 낮거나 높지 않고 흔히 말하는 우리 전문가들 예측하는 페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가 지수가 하락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 휘발유 가격 하락이 작년에 비해서 특히 이제 12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이란 것은 수요에 굉장히 민감한데 중국의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기름 가격 역시 조금 아무래도 오펙3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 업체들에서 지금 기름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름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에는 흔히 말하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유가 하락이 이런 속도로 지속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같은 좋은 방향,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또 빨리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지가 이제 관심인데 다음 달이죠. 2월 1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좀 커졌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결국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추세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많이 올려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은 대출에 대한 부담, 혹은 기업들 역시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담에 이자 비용 부담,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 역시 기업의 영업 이익 역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경제의 충격을 적게 주면서 기업들이 역시 매년 어떻게 보면은 플랜을 짜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플랜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물가가 안정적인 트랙,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더 시장에 충격을 주고 물가 상승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0.25% 정도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표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름값들이 더 많이 오른다든지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진다든지 중국의 수요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또 지속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 어제죠. 어제 보스턴 연준 총재, 연방은행 총재의 말에 따르면 결국 0.25% 역시 가능한 옵션이 아니냐.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 0.25%포인트를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물가 상승이 지난해 금리 상승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 데이터로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준 역시 이런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정책에 입안해야 되는 데는 분명하게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연준 매파들의 또 생각은 많이 다른 입장이라 어제는 보스턴 연준 총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또 연준 매파들의 입장, 내일 또 연준 매파들의 입장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조금 사실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결정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 상승폭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사실 나스닥이 이번 주 계속 좋죠. 계속 연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물가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일부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값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값은 사실 시장에서 늘 관측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물가 지수 하락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이에 따라서 어제도 사실은 이런 하락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역시 이게 긍정적인 뉴스란 것은 물가 지수의 움직임이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역시 다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5일 연속 올랐는데 5일 연속 오른 것은 지난해 6월이죠. 썸머 랠리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사실은 보통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어떤 보수적인 금리 정책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금 좀 금리 정책을 해석하고 있고 6월 이후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대감들이 점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또 한국은행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또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쉬어갈까요? 사실 이게 지난주만 해도 금리 다 올릴 것이라고도 많이 예측했거든요. 뭐 전문가 폴을 한다니까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주 오면서 약간 기조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자체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란 것이 부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모두 늘면서 사실 부채의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한 5년간 굉장히 좋으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변동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빌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금리 올릴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데 과연 흔히 말하는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자 비용을 못 감당하게 된다면 어떤 충격이 왔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자체 그리고 경제 운영을 하는 경제 수장들 모두 사실은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 같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의 우려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흔히 말하는 한국은행이 바라는 수준이 2%대까지는 떨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논의가 많은 상황이긴 하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지금 금리를 되도록이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금리를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금리 내리진 않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논의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러 가지 혼재되고 있는데 오늘 아마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금통위 결과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지금 방역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우리 산업계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번 보복 조치로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대중 무역 보통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무역 흑자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재 수입을 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바꿔서 결국 미국에 수출하고 혹은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서 무역 수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만 보면은 9월을 제외하고는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출한 흔히 말하는 중간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수출 물량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자면 무역의 적자,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무역 적자 기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무역의 긍정적인 뉴스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 비자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인데 단기 비자를 제한할 때 특히 무역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단기적으로 방문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학생분들이나 장기적인 체류자분들은 장기 비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겠지만 비자가 나올 수 있지만 단기 비자를 금지하게 되면은 중국에 가서 실사를 하고 상품을 계약하고 혹은 수출 계약을 해야 되는 무역, 흔히 말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조금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무역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상황상 어떻게 보면 시점상 좋지 않은 뉴스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약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수출을 많이 해서 결국 무역 적자 기조를 흑자 기조로 바꾸고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뉴스는 아니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빨리 이런 단기적인 비자 정책들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부나 뭐 무역 기업인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또 전세 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YTN은 전세 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악덕 공인 중개사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 보증 각서를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2,700여 채 건축왕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건축주와 악덕 공인 중개사 등 브로커들이 짜고 빌라와 다세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지금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가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속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다 속였고 그들이 바지임을 얘기하지 않았고. 사기범들은 주택보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세값이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과 보증제도가 이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 대규모 전세 사기 공모 세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30대 신모 씨와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 78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수도권 빌라왕이라고 불린 김모 씨를 내세워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일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벤츠 차주 여러 명이 차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갑자기 부식돼 엔진 경고등이 뜬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부품이 망가지면 달리던 차량도 갑자기 멈출 수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벤츠 측은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설계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모 씨의 벤츠 승용차 바닥 부분입니다. 안쪽에 장착된 부품이 까맣게 탔고 덮고 있던 가림막도 시커멓게 그을었습니다. 이 부품의 이름은 녹스 센서. 디젤 차량에서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황 씨는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가 녹스 센서가 부식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센터는 차가 침수돼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씨는 차를 몰기 시작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차가 물에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운전자 과실이고 차주가 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지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탄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벤츠 차주 등 47만 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황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센터에서 차에 식초를 뿌렸냐는 질문을 해 황당했다는 글도 있고 무상 수리를 받을 줄 알았다가 차주 과실로 분류돼 꼼짝없이 부품 교체비 200만 원을 내게 생겼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녹스 센서의 이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센서가 망가지면 공해 물질이 다량 뿜어져 나오고 그 결과 달리던 차량의 엔진이 이상을 감지하며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인 벤츠 측은 어느 회사 차량에서든 운전자의 주행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 녹스 센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차량을 살펴본 전문가는 벤츠 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녹스 센서와 에어컨 물이 빠지는 호스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며 차량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침투하기 편하게 너무 짧게 해가지고 물이 이제 바로 물하고 컴퓨터하고 배선하고도 만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설계 결함이죠. 녹스 센서를 판매하는 업체 한 곳도 최근 2달 동안 벤츠 관련 문의만 20-30건 들어왔다며 이 문제를 벤츠의 고질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벤츠 관계자는 뒤늦게 이 문제와 관련한 리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벤츠 측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는 여전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는 대출 한도나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데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와 별도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일반 금융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출 실행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받은 서류에는 신용 등급은 물론 판단 정보와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요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 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바로잡았다면 금리 인하도 요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봤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보니 은행권에서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3년간 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대출 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금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놓은 중국이 미국에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차별적 방역 조치에 맞대응한다면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서는 기준이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신종변이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입국 문턱을 올린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중국도 지지 않고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无论是美国国内还是世界范围内的疫情形势，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그런데 중국은 제일 먼저 한국에 화풀이하면서 정작 미국엔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10월 모두 풀었기 때문입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이를 두고 한미일 갈라치기 외교다, 강자에 약한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결국 차별적 입국 제한에 맞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유엔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지 솔레다르 점령과 차수를 위한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전 총사령관을 3달 만에 또다시 러시아가 교체한 가운데 1,200대가 넘는 미 군용 차량이 유럽에 도착해 곧 실전 배치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금이 풍부한 땅이란 뜻의 도네츠크주 솔레다르는 북쪽 시베르스크와 남쪽 바흐무트를 잇는 주요 방어선의 중간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점령하면 북쪽에서 바흐무트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뚫립니다. 러시아는 이 솔레다르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Жорстокі і найважчі бої сьогодні тривають в районі Солодара на Бахмут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Попри складну обстановку, українські воїни відчайдушно б'ються.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에 앉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수로비킨 총사령관을 임명한 지 불과 석 달 만으로 전선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산 군용 차량 1,250대를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에 곧 배치합니다. 유럽에 도착한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되고 에이브럼스 전차 등은 폴란드 등 나토 동부전선에 지원됩니다. 독일 연방군은 이와 함께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맞서도록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지원 준비에 촉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전북현대 조규성 선수의 유럽 이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팀을 옮길 것인지는 1월 안에 결정되는데 여러 변수를 고민하는 조규성 선수는 결정을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훈련장에 모인 전북 선수들이 골대에 공을 맞히는 게임을 합니다. 작은 골대에 슈팅을 하고 콘을 넘어뜨리기도 하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훈련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이적 여부였습니다. 유럽 구단들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조규성 선수에게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쉬다가 조금 이제 몸을 끌어올린 상태고 바로 100%로 부딪혀야 되는데 가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 그 유럽 무대는 뭐 많이 들었다시피 또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계 훈련을 하지 않고 바로 유럽으로 갈 경우 부상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상의 몸 상태가 아니지만 바로 실전에 투입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이적 시장이 시작되는 여름에 유럽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온다면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40억 원 이상의 이적료 제안은 그만큼 조규성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리그로 가든 조규성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이 다 그 EPL을 가고 싶을 것이고 제가 경기를 더 뛸 수 있고 더 많이 뛸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북은 다음 주 월요일 한국을 떠나 스페인에서 한 달간 전지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성이 결심을 굳힌다면 이적 추진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은 전지훈련지 스페인에서 훈련하는 동안 새로 이적할 팀이 정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축사를 탈출한 송아지가 도로에 나왔다가 2시간 반 만에 무사히 포획돼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의 한 도로에서 우리를 탈출한 송아지 한 마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는 2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반쯤 도로에 나온 송아지를 포획해 주인에게 무사히 인계했고 다행히 당시 도로에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나 교통 혼잡 등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의 주택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주택 4가구가 2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일부 가구에서는 정전으로 콘센트가 그을리거나 통신선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과 한국전력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동시에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온화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비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마치 여름철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까지 많은 곳에 15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서울 등 내륙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폭설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6도로 어제보다는 8도나 높고요.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도 많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광주가 16도, 부산은 17도로 예년보다 7도에서 10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폭우와 함께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